아니, 한국은 북한보다 못 사는 곳 아니야? 그러게 우리도 전쟁 중이지만 한국보다 잘 사는 줄 알았어. 어휴, 우리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내부 승강장 사람들의 발길만 있던 이곳에 어째서인지 군복을 입은 외국인 남성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철 역무원이 다가오더니 외국인 군인들에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게 되고 군인들은 주저앉아 있던 중 깜짝 놀라 기절초풍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군인들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잠깐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에서 자주포 교육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에 충성을 바쳐 근무를 해왔던 저는 얼마 전 입교 동기들과 함께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었는데요. 사실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저는 그저 한국이 아시아의 평범한 후진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저와 함께 한국 파견을 명령받은 동료들은 다른 유럽권의 나라가 아닌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국은 그저 가난한 후진국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동료들에게 의문점을 표했지만 같은 운전교육대 동료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냐는 놀라운 반응과 함께 오히려 다른 부대 군인들조차도 한국으로 파견을 가지 못해서 아쉬워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명만을 하더군요. 그런데 한개월 후 자주포 교육 입교 동료들과 함께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되고야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동기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을 겪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어째서인지 우크라이나보다 냄새도 나지 않는 쾌적한 공항 그 자체.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공항 내부에서 실물 티켓을 판매하는 공항 직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아직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몇몇 공항들은 직접 공항 직원이 통로로 나와 현금을 받고 각종 항공권을 실물로 판매하는 불편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비행기 티켓의 구매뿐만 아니라 수화물을 맡기는 서비스와 휴대폰의 충전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무인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우크라이나가 제일 살기 좋은 선진국인 줄 알았으나 처음 경험한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모든 불편한 서비스 시스템들을 디지털 서비스로 간소화시켜 쾌적하게 만든 지 오래였고 여기에 더해 한국인들의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은 이러한 무인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뒷받침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의 구경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커피를 저희 군화에 전부 쏟아버리고 말았고 커피를 몇 모금 마시지도 않았던 상황이라 군화 내부의 양말까지 전부 젖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여분의 전투복과 사복은 챙겨서 가져온 상태였으나 따로 신을 수 있는 전투화와 양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평소 심각한 무좀을 앓고 있었던 저는 점점 심해지는 가려움증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동기들은 보다 못해 저를 위해 군화를 구해보겠다며 공항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고 저는 간지러움을 참지 못해 공항 내부 의자에 앉아 인상을 찌푸린 채 양말을 벗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웬 한국인 여성분이 능숙한 영어로 저의 군화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영어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것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고 제가 입을 채 열기도 전에 혹시 군화가 전부 젖어버려서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는 빠른 눈치까지 보여주더군요.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던 저는 그렇다는 말과 함께 한숨을 내쉬고 말았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인 여성분은 갑자기 저의 군화를 들어서 뺏어가더니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서 슬리퍼를 한쪽 내주고는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마음에 당장 군화를 돌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따라갔는데 이내 알 수 없는 공간에 도착한 저는 그만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는데요. 작은 사무실처럼 생긴 그 공간은 부대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비싼 가전제품인 세탁기와 건조기가 마치 타워처럼 설치되어 세탁물에 건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러한 타워 건조기를 이용하는데 단돈 2,000원이라고 적혀있는 영어 안내문은 저에게는 마치 영화 속의 세상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투복의 세탁을 자주 해야만 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원인 저조차도 부대 내부에 세탁실이 아예 없어서 대부분은 직접 전투복을 손빨래해서 손으로 물기를 쥐어짜서 말리고만 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공항 내부의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세탁 건조 시스템이 상당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죠. 심지어 저의 군화를 들고 달아난 한국인 여성분은 신발만 따로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저의 전투화를 곧장 작은 식기세척기처럼 생긴 가전제품에 넣어버렸고 약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뽀송뽀송한 군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믿기지 않는 말까지 하더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부대 내부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건조기를 편의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한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기술력의 국가인지 이미 제가 상상만 하던 가전제품들이 상용화되어 공공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던 사이 저를 찾던 같은 부대원들도 세탁건조 시스템 공간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대원들도 역시나 저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공항에 이런 시설이 있냐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후 자신의 이름을 진아라고 소개한 그녀는 10분 뒤 저에게 커피 자국이 말끔하게 사라져 건조되어 있는 전투화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마저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의 편의시설이 공항에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욱 믿기 어려웠던 것은 외국인인 저에게조차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 한국인들의 마음씨였는데요. 연아 씨는 자신이 이미 결제를 다 마쳤으니 재밌는 여행이 되라며 어색한 경례를 선보였고 그 순간 저희 옆에 있던 동기들도 이래서 많은 부대원들이 최고 선진국, 한국으로 파견을 오고 싶어 했던 것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급작스러운 한국과 한국인들의 놀라움에 정신이 팔린 저와 동료들은 파견부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한국의 도시들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고 인천공항과 제일 가까운 서울의 도심지로 향해 보자며 지하철을 타기로 했는데요. 사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대에 연락을 해서 차를 타고 부대로 이동할 생각이었지만 인생 처음 경험한 한국은 진짜 선진국 국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저와 동기들은 참지 못해 일정을 변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로 향하던 도중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공항 외부로 나가 지하철역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던 저였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지하철과 공항 스테이션이 무빙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는 너무나 편하게 단 10분 만에 지하철 이용 장소로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을 한번 경험해봤다던 동료 로키는 앞장서서 저희를 지하철역까지 안내했고 여기에 더해 그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접촉하기만 하면 티켓 구매가 되는 지하철 티켓 구매 시스템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대중교통 기술력 격차가 이렇게나 많이 났었나라는 충격을 선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너무 흥분했던 탓이었을까요? 저는 지하철 내부에 탑승하자마자 또 다른 위기를 겪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한국인들이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우산은 물론 입고 있던 옷까지 조금씩 젖어 있을 정도로 지하철 외부는 이미 엄청난 비바람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아무런 우산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하철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고민이 시작됐는데요. 앞서 공항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분의 옷을 가지고는 있지만 파견 근무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전투복을 갈아입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동기들 중 그 누구도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좌절이었던 것은 저희가 내려야 할 지하철역에 도착할 때쯤 밖에 강한 태풍이 도착했다는 영어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사실이며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저와 동기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지하철에서는 외부의 비바람이 심할 때에는 한국처럼 똑같이 안내 방송을 한 뒤 지하철 승강장의 모든 출입구를 막아버리기에 사실상 이러한 방송은 지하철 내부에 갇혀버렸다는 통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지체할 시간 없이 부대로 향해야만 했던 저와 동기들은 우산도 없는데 그만 지하철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 동기는 급히 부대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에 갇혀버렸다는 상황을 알리고 부대 도착 시간에 지연을 요청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 결국 저희는 내려야 할 지하철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든 짐을 챙겨 지하철 스테이션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절부절했던 저희의 모습 때문인지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밖에 태풍이 도착한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로 밖에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걸어왔고 저와 동기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지하철에 갇힌 줄 알았던 한국의 안내방송은 그저 평범한 기상방송에 불과했고 우크라이나처럼 지하철 내부에 승객을 가둬버리지는 않았던 것인데요. 심지어 한국인 남성분은 우산이 없는 저희의 모습을 확인하더니 자신을 따라오라며 지하철 외부 입구 쪽으로 향하기 시작 약 5분 뒤 한국인 남성의 안내 장소에 도착한 저와 부대 동기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딱 봐도 새 것으로 보이는 우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심지어 이러한 비싼 우산을 대여하는 것에 아무런 비용마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저희를 안내한 한국인 남성은 이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산이 없는 승객분들을 위해 지하철 승강장에서 우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게 우산을 사용하시고 반납은 도착한 목적지 근처 지하철역에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 라는 마치 영화와도 같은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갔고 저와 동기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감동에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우산 대여 서비스가 있었다면 정말 10분도 되지 않아 시민의식이 높지 않은 우크라이나인들에 의해 우산이 전부 사라졌을 것인데 어째서인지 한국인들은 대여 우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는 한국만이 가능한 공공시설 서비스는 왜 한국이 현재 최고의 선진국가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또한 이에 더해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산의 반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었으면 100% 우산을 가져간 뒤 자신의 집에 들고 갔을 테지만 한국인들은 높은 시민의식이 완전한 일상이 되어버린 듯 자신의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편하게 반납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규칙까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동기들은 한국만이 가능한 공공시설 인프라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고 이러한 비싼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한국 지하철 인프라 시스템에 한국이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였나라는 충격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구시대적인 나라 우크라이나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고 저는 왜 수많은 부대원들이 한국으로의 파견을 원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대여 우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튼튼했기에 저와 동기들은 지하철 밖으로 나와 빠르게 부대로 향할 수 있었고 부대에서의 일일 업무를 마친 뒤 부대 근처 지하철역에서 우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도의 마음이 들던 것도 잠시. 저는 부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부대 입구에 도착한 저는 우크라이나 군인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군인 신분증을 꺼내야만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군인 신분증이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동기들은 모두 신분 검사를 마친 뒤 부대로 들어갔지만 저는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구에 있던 경계병은 저에게 신분증을 빨리 찾아오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서 신분증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떠오르지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빗속에서 한참 동안 군복을 뒤적거리던 그때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저희 어깨를 두드렸고 저에게 알 수 없는 검은 봉지를 내미는 것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봉지 안에는 저희 군인 신분증이 들어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전에 헬멧을 쓰신 한국인 남성분은 엄지를 치켜세우시고는 저의 어깨를 두드리고 다시 오토바이를 탄 뒤 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발생한 기적 같은 일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결국 모든 신분 검사를 마친 뒤 동기들과 함께 우산을 대여했었던 지하철역으로 다시 향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지하철 장소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지하철 내부에 도착하자마자 외국인 서비스 센터로 향해 저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비스 센터 직원분은 저의 모습을 보자마자 왔네왔어라며 저에게 CCTV가 있는 장소를 안내해 주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말았죠. 알고 봤더니 저는 우산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그만 주머니에 있던 군인 신분증을 바닥에 흘리고 말았던 것이었고 제가 자리를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 한 한국인 여성분이 저희 신분증을 주어 지하철역 근처에 있던 저희의 교육 파견 부대로 퀵 서비스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성분이 모든 배달 비용을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이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저희의 교육
파견 부대의 주인이 없으면 신분증을 다시 지하철 서비스 센터로 반납하라는 세밀한 계획까지 지시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지하철 서비스 센터 직원분에게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직원분도 이름은 모른다며 뿌듯한 미소만을 보이셨고 결국 저는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 여성분의 치밀하고 따뜻한 배려에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성분이 저의 신분증을 줍기 직전까지 몇몇 한국인들이 근처를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저의 신분증이 담긴 지갑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CCTV 화면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죠. 평생을 범죄 사회가 당연한 우크라이나에서만 살아오던 저와 동기들은 한국인들의 기적과도 같은 따뜻함과 배려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고 심지어 한 동료는 파견 근무를 마친 뒤 한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2주도 되지 않는 짧은 파견 시간이었기에 여유 시간이 많이는 없었지만 한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저는 파견 근무를 진행하는 도중 무료급식소 봉사나 번화가 길거리 청소를 하며 한국인들에게 저만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고 이것은 정말 저라는 사람 자체가 정화되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배움이 필요했던 저를 성장시켜주고 말았고 그동안 군인이라는 자부심에만 가려져 있던 저에게 겸손함을 깨우쳐주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할 때에는 항상 길거리에서 어떤 범죄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신과 남을 경계하는 습관이 있었으나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저는 이렇게나 치안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을까라며 감탄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것은 결국 저라는 사람의 마인드 자체를 변화시키고 말았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있던 부대 시설과는 차원이 달랐던 한국 군부대 시설은 평범한 병사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마치 우크라이나의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설이 좋았고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던 한식은 먹으면서도 감탄만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빵과 수프가 전부였던 배식이 일상이었지만 부유한 나라 한국은 급식이라는 시스템이 이미 선진화된 지 오래였고 이것은 군부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급식에도 변함이 없는 선진국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 모든 파견 근무를 마친 지금 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진격작전에 투입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전쟁이 끝나면 한국에서 새로운 정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에 간부로 사는 생활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취업을 준비할 계획을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고. 한 이탈리아인 여성이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길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자 낯선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탈리아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모니카라고 해요. 햇수로 벌써 4년째 이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데 정말 들어오고 싶었던 유명 레스토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출근을 하면 늘 마주치는 얼굴들이 있답니다. 바로 중국에서 온 지우 씨와 한국에서 온 기현 씨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둘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분명히 같은 아시아에서 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우선 중국에서 온 지우 씨는 뭔가 항상 경쟁심에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가끔씩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이 옆에 있으면 으레기웃거리면서 일 처리가 느리다고 잔소리를 엄청 하고 지나가요. 마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 것 마냥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한참은 지우 씨한테 계속 잔소리를 듣고 그랬었는데 한 4년 차가 되니까 더 이상 저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맨날 와서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기현 씨는 지우 씨와 많이 달랐답니다. 손도 엄청나게 빠른데다 솜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다른 직원들이 하나를 만들 때 기현 씨는 벌써 2개는 뚝딱 만들어내고 다른 음식을 해나가곤 했어요. 그런데도 결코 그걸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위험해 보이면 살짝 도와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속도가 느려 보이면 조용히 옆에서 거들기도 했습니다. 전부터 직장 동료나 선배들한테 한국인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몇 번 듣긴 했었는데 이렇게 잘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기현 씨의 그런 모습을 다 알아서 그런지 항상 기현 씨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기현 씨가 그렇게 빠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항상 물어봤고 기현 씨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기현 씨가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 언제냐 하면요. 기현 씨가 손님들한테 현지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탈리아어를 사용해서 메뉴를 설명할 때예요. 분명히 저렇게까지 실력을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탈리아어 실력만 보더라도 뒤에서 얼마나 노력하는 직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니까요. 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대할 때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요리에 대해 속속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을 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손님들께서도 그 모습에 푹 빠져서인지 기현 씨에게 늘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손님들이 직원들을 칭찬하는 칭찬글에는 기현 씨 얘기로 가득 차서 매달 모범이 되는 직원을 뽑는 이달의 직원상은 거의 기현 씨가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랍니다. 저도 기현 씨보다 경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항상 기현 씨를 보면서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에서 온 지우 씨는 이런 기현 씨를 보면 은근슬쩍 질투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괜히 짜증내곤 한답니다. 사실 자기 딴에는 남들한테 티가 안 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우 씨를 제외한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은 지우 씨가 기현 씨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같은 대리직급이거든요. 근데 지우 씨는 자기가 1년 먼저 대리가 됐다는 걸 내세워 기현 씨한테 깍듯하게 대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정말 저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면 물론 기현 씨는 그냥 웃어넘기면서 지우 씨가 시키는 대로 해주는 편이에요. 분명히 저 같으면 짜증나서 지우 씨한테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기현 씨는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기현 씨가 웃으며 지우 씨의 무리한 요구들을 맞춰주는 걸 보면 괜히 제가 지우 씨한테 기현 씨 좀 그만 괴롭히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기현 씨에 비해 지우 씨는 요리사 경력이 5년이 넘는데도 실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답니다. 재료를 잘못 손질한다거나 불의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서 요리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 손님들로부터의 컴플레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곤 한답니다. 그럴 땐 진짜 주방장님부터 해서 주방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손님들의 컴플레인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곤 해요. 게다가 지우 씨는 본인이 사용한 조리기구를 제자리에 두는 걸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도구를 찾아 허둥대는 모습을 봐야 한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괜히 저까지 정신 없어져서 실수를 할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아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의 알레르기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주문을 할 때 꼭 알레르기가 있는 재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만약 있다면 절대 그 재료가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바빴던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방도 평소보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홀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 한 손님이 자기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절대 땅콩을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땅콩 가루를 뿌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손님은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큰 소리로 레스토랑 매니저를 찾으셨습니다. 잠깐 멍하니 서 있던 직원들도 누가 저지른 실수인지 찾기 위해 갑자기 분주해지더군요. 결국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고 저는 범인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믿기지 않게도 그 주인공이 바로 기현 씨였거든요. 기현 씨가 이렇게까지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했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현 씨는 누가 봐도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손님의 요청을 무시할 리 없다면서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기현 씨의 그 표정을 보자마자 이건 분명 오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직원들은 기현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기현 씨가 아무리 억울해해도 이미 그 접시가 기현 씨 손을 거쳐 나온 걸 모두가 보았으니까요. 대표님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기현 씨를 불렀고 기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표님을 따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러 가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기현 씨도 억울하겠지만 이런 실수에 대해선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써 기현 씨가 아닌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눈치였답니다. 저는 이상하게 기현 씨한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기현 씨가 일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시간이 얼만데요. 절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CCTV를 한번 돌려보면 좋겠다고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이를 밝혀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지우 씨가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니 툴툴거리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 있죠. 이미 음식이 나갔는데 뭐 하러 그런 수고를 들이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했어요. 기현 씨는 억울한데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이렇게 외면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기현 씨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흔들림 없이 떳떳하니 오히려 CCTV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요. 대표님께서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결국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CCTV 화면을 하나하나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심 긴장되면서도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분명 기현 씨의 결백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모두들 대표님이 킨 CCTV를 보면서 숨죽인 듯 지켜봤고 CCTV 화면은 잠깐 화면이 멈췄다가 이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건 다름 아닌 기현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쟁반 위에 요리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장식용 가니쉬를 얹는 모습까지. 화면으로 보기에 기현 씨는 절대 땅콩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에 있는 동료들은 다들 의아하다는 듯이 CCTV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으로 지나가자마자 다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손에 땀을 쥐면서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기현 씨가 주방을 빠져나가자마자 누군가가 그 쟁반 앞에 다가가더니 음식 위에 무언가를 뿌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지우 씨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루 모양의 땅콩을 음식에 뿌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방에는 경악과 한숨이 가득 퍼졌어요. 대표님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지우 씨를 노려보셨습니다. 지우 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다른 음식으로 착각했을 뿐이고 기현 씨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는 둥.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어요. 대표님께선 언성을 높이며 지우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셨고 지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 지우 씨는 짐을 챙겨서 레스토랑을 떠났어요. 어떻게 요리사라는 사람이 손님을 맛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알레르기 음식을 의도적으로 넣어 탈나게 만드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우 씨에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단락된 뒤 기현 씨가 제게 다가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보고 자기를 믿어주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둘은 더 친해졌어요. 가끔 퇴근 후에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한국 음식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현 씨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분 좋은 냄새가 가득하더군요. 평소와 다른 느낌의 향신료 냄새였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들의 향연이었거든요. 우선 눈에 띄는 건 불고기로 만든 진한 간장 파스타였어요. 듬성듬성 썰어 넣은 파프리카며 양파가 눈을 즐겁게 하면서도 그 위로 불고기가 듬뿍 올려져 있는 모습이 군침을 절로 돌게 만들더라고요. 옆에 놓인 김치볶음밥도 불고기 파스타 못지않게 맛있어 보였답니다. 새빨간 김치에 노릇노릇한 달걀 스크럼블이 비벼져서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냄새가 났어요. 거기다 치즈를 듬뿍 올려 볶았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이미 침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간장 파스타를 집어들었어요. 쫄깃한 면발 사이로 톡 터지는 채소의 식감이 살아있는데 그 위로 달짝지근한 간장 소스의 깊은 맛이 더해지니 정말 환상이더라고요. 소고기의 고소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치볶음밥 역시 아삭아삭 씹히는 김치에 밥과 치즈가 어우러져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식에 푹 빠져버렸다니까요.
한국 음식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먹을수록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기현 씨에게 한식의 비결이 뭔지 물어봤더니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있다고 하더군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로운 맛을 내는 게 한식의 묘미라면서요. 그 뒤로 저는 기현 씨와 함께 한식을 만들어보는 취미가 생겼어요. 틈이 날 때마다 기현 씨네 집에 가서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보는데 도전하곤 했습니다. 떡볶이나 비빔밥 같은 음식도 만들어보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답니다. 분명히 어려운 레시피였는데 기현 씨와 함께 하다 보니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겸사겸사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기현 씨가 조금씩 한글과 한국어도 함께 알려줬는데 불어에 비해서 글자를 훨씬 배우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좀 능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된 이후에는 함께 넷플릭스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알게 모르게 매일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기현 씨한테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동안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레스토랑에 휴직계를 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정을 얘기해주지 않아 서운하기도 했지만 기현 씨의 선택이라 저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는 제게 기현 씨는 한국에 가는 김에 혹시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기현 씨가 농담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현 씨의 표정을 보니 농담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현 씨는 지난번에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마웠다고 했어요.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한국행을 함께 할 생각이 있다면 제 항공권은 물론이고 숙박비와 여행 경비까지 전부 기현 씨가 부담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 기현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현 씨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운 좋게 탈 수 있었고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을 비행한 끝에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넓고 깨끗한 모습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공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랄까요?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과 쾌적한 시설들을 보니 이탈리아 공항과 너무 비교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에서는 질서라는 건 꿈도 못 꾸고 관리도 안 돼서 지저분하고 냄새까지 나거든요. 저는 짐을 찾는 동안에도 여기저기 눈이 팔려 정신없었는데 기현 씨는 짐을 든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저를 안내하더니 줄지어 선 택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택시를 탄 기현 씨를 쳐다보면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기현 씨의 본가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현 씨의 부모님을 뵐 생각에 괜히 긴장하기 시작했지만 그걸 알고 눈치챈 기현 씨는 마음 편하게 가도 된다고 저를 토닥여줬어요. 잠시 후 기현 씨가 택시를 세웠고 저희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답니다. 기현 씨의 집은 굉장히 높은 아파트 단지들 중 하나였는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아파트 주변이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가 가득한데 한국의 아파트는 그런 이탈리아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거기다가 이탈리아 아파트 내에서는 주변에 자동차 경적 소리로 가득해서 집에 있어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고 시끄럽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한국에서는 쓰레기는커녕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과 최신식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기현 씨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현 씨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 대신 문에 붙어있는 도어락을 조금 만지더니 금방 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비밀번호로 열 수 있는 도어락은 호텔에서도 보기 힘들거든요. 이탈리아 가정집이라면 당연히 주머니에 열쇠를 짤랑짤랑 들고 다니면서 문을 여는 게 당연한데 기현 씨의 집 외에도 다른 집들도 최신식 도어락을 다 설치해 놓는 걸 보면서 한국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편리한 점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부부가 저희를 반겼어요. 바로 기현 씨의 부모님이셨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에 절로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 기현 씨의 부모님과는 잠시 대화를 나눈 뒤에 기현 씨가 자기 방을 구경시켜주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문을 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방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공간의 방이었거든요. 기현 씨의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책상 위에 뭔가가 눈길을 잡더라고요.
다가가 보니 뭔가 오래돼 보이는 테이프 케이스 플레이어 같은 게 놓여 있었어요. 기현 씨에게 이건 뭐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아버지가 주신 테이프 케이스 플레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플레이어를 주실 때 안에 카세트 테이프도 같이 넣어주셨는데 그 노래가 정겨워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듣곤 했었다고 말해줬답니다. 저는 기현 씨가 어릴 때부터 듣던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K-팝이랑 K-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국 노래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현 씨한테 어릴 때 듣던 노래를 들려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기현 씨는 이어폰 한쪽을 제 귀에 꽂아주더니 노래를 틀어줬어요. 그러자마자 제 귀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쿵짝쿵짝하는 박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눈을 감으면서 가사를 곱씹어 보면서 들어보니 저도 모르게 30분은 넘게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노래를 듣고 있는 저를 보면서 기현 씨는 산울림이라는 밴드가 부른 노래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노래에 심취해 있던 제 귓가에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차하는 순간 기현 씨와 눈이 동그래져 마주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래를 감상했는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었나 봐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며 멋쩍게 웃었답니다. 기현 씨는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걸 듣고는 씩 웃더니 절 부엌으로 이끌었어요. 사실 한국에 오면 꼭 만들어주고 싶었던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음식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자 기현 씨는 김밥이라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김밥을 먹여주고 싶었는데 마땅한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 입맛에 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며 앞치마를 두르더군요. 기현 씨는 먼저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어 물에 불리고 밥솥에 넣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 옆에서는 당근과 시금치, 햄 등 갖가지 재료를 다듬고 있었어요. 얼마 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맛있는 냄새에 절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기현 씨는 밥을 살짝 떠서 뜨거운데도 호 불어가며 조그마한 주먹밥을 만들어 제 입에 넣어줬어요. 저는 밥만 이렇게 먹으면 맛있냐고 물어보면서 밥을 씹고 있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쫀득한 찰기에 부드러운 감초까지 한 입 베어 물자 은은한 단맛이 퍼지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맛본 적 없는 밥의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이 어떻게 지어진 걸까 싶어 물어봤더니 기현 씨는 한국의 가정마다 밥솥이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신기한 기계 덕분에 누구나 쉽게 완벽한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밥솥을 저희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재료 준비를 마치고 김밥을 말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현 씨가 갑자기 무언가를 사러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김밥을 말 때 필요한 도구인 발을 사와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김밥은 손으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발로 만든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제 발이 깨끗하니 이걸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기현 씨에게 발을 쭉 내밀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현 씨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웃음보가 터지더라고요. 깔깔 때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같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김밥을 말 때 쓰는 도구의 이름이 발이라는 거예요. 제 실수에 저도 어이가 없어 한참을 기현 씨와 웃었답니다. 기현 씨는 집 앞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김밥 발을 사 오자고 제안했어요. 다이소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뭔가 일본 가게 같다는 생각에 기현 씨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이소는 순수 한국 브랜드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이소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모든 물건이 5,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듣고 다이소의 저렴함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다이소에 들어섰는데 와 이게 정말 가게 맞아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생활용품부터 주방도구, 문구류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제 눈에는 특히 한국 화장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뷰티는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용량의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품질도 많이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러다 한국 화장품의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다 밀리는 거 아닐까요? 라는 우스갯소리도 했답니다.
신이 나서 이것저것 발라보고 골라 담는데 어느새 양손 가득 화장품이 쌓여 있더라고요. 다이소에서 나와 한가득 쇼핑백을 든 채 길을 걷는데 좀 전에 산 과자가 생각났어요. 저도 모르게 봉지를 뜯어 하나씩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배고팠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먹었었거든요. 새콤달콤한 젤리부터 푹신푹신한 초코파이까지 입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의 절로 감탄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다 먹은 봉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습관처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기현 씨가 제가 바닥에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는 게 아니겠어요? 왜 쓰레기통도 없는데? 굳이 주워서 가져가려는 건지 의아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어리둥절해하며 기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기현 씨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아무 데서나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탈리아에선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해서 아무나 쓰레기를 바닥에 막 버렸었거든요. 당연히 한국도 이탈리아와 같을 거라 생각해서 똑같이 행동한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모두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질서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기현 씨도 제가 한 행동이 불편할 법도 한데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준 마음씨가 얼마나 섬세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기현 씨네 집에 도착했는데 기현 씨가 아까 다이소에서 샀던 김밥을 꺼내더니 김밥을 말고 있더라고요. 밥을 고루 펴고 그 위에 알록달록 색을 가진 재료를 가지런히 올리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말아서 먹는 건지 궁금했답니다. 호기심 어린 얼굴로 기현 씨를 바라보니 그가 능숙하게 김밥을 사용해서 재료를 단번에 감싸내는 게 아니겠어요? 쫄깃한 밥알과 아삭한 채소, 그리고 달걀지단까지 조화롭게 어우러진 김밥이 눈앞에서 완성되는 걸 지켜보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기현 씨가 능숙하게 김밥을 말길래 저도 김밥을 말아보고 싶어 기현 씨한테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설레는 마음에 김밥을 밑에 깔고 밥 위에 재료를 얹었습니다. 그러고 김밥을 말아보려 애썼는데 자꾸만 밀려나오고 터지는 통에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김이 찢어지고 밥이 터지는 바람에 손에 든 김밥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툰 솜씨에 쭈뼛거리는데 기현 씨가 제 어깨 너머로 손을 뻗는 거 있죠. 제 손 위로 포개진 따뜻한 손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은하게 기현 씨 너머로 풍겨오는 비누향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죠. 그 손을 따라 천천히 김밥을 만들어 보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술술 만들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김밥 몇 줄이 완성되었고 저는 완성된 김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기현 씨가 저를 막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현 씨를 쳐다보니 저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면서 도시락에 김밥을 예쁘게 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현 씨는 제 손을 잡고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어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즈음 문득 기현 씨에게 물었어요. 밤이 다 되어가는데 어딜 가려는 거냐고 말이에요. 이탈리아에서는 늦은 시간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남녀 상관없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기현 씨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밤거리를 여자 혼자 다녀도 위험하지 않다면서 안심하라는 듯 웃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곤 이내 좋은 곳에 데려가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이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괜찮은지에 대해 의심스러웠지만 기현 씨를 믿고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드넓게 펼쳐진 한강이 눈에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그곳은 한강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의 강과 비슷하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이라고 하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물이 깨끗하고 공기마저 상쾌하더군요. 사실 이탈리아에선 강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이탈리아 강의 수질이 한강과 같은 수질이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강가에 자리를 잡고 앉자 기현 씨가 도시락을 열더니 정성스레 만든 김밥을 제 입에 먹여줬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김밥은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과 밥의 조화부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에 아삭아삭한 채소와 달걀 그리고 햄까지 더해져 설명할 수 없는 감칠맛을 자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한 입에 넣었을 때 조화롭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답니다.
그렇게 한강에서 즐거운 나들이를 마치고 여행이 끝날 때까지 기현 씨와 함께 경복궁과 남산, 그리고 명동까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를 해줬어요. 기현 씨와 함께해서 한국이 좋은 건지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온 게 전혀 후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여행은 끝이 있는 법이잖아요. 기현 씨를 한국에 두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기현 씨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저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하고 퇴근길에 오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익숙한 노래가 제 귀에 들려오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노래는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기현 씨와 함께 즐겨 듣던 산울림의 노래가 분명했습니다. 추억에 잠겨 있다 보니 문득 기현 씨가 떠올랐어요. 그때 인천공항에서 헤어진 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이 길을 거니는 동안에는 기현 씨와 함께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이 괜히 저를 속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탈리아에 온 이후로 연락이 그렇게 뚝 끊기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 기현 씨가 너무 미웠답니다.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한번 흐르고 나니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고 있었어요. 이 노래가 여기서도 들리네요. 최근 스페인에서도 LP로 만든 음반이 출시돼서 사지 못해서 난리라고 하던데. 나중에 저랑 LP 사러 같이 갈래요. 누군가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저에게 손수건을 내밀면서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손수건을 내미는 사람이 누군지 쳐다봤는데 제가 방금 전까지 원망했던 기현 씨더라고요. 전 진짜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이 꿈인 줄 알았어요. 눈앞에 서 있는 기현 씨가 믿기질 않아서 눈을 비볐는데도 기현 씨는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게 서운해서 기현 씨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기현 씨의 가슴팍을 마구 두드리는데도 기현 씨는 그저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좀 늦었죠 라고 말하면서 머쓱하게 웃는 거 있죠. 이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썸을 타고 있답니다. 조만간 제가 기현 씨에게 고백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국이 싫은 남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건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한국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한 걸까요? 6.25 전쟁은 한국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많은 나라에서 연합군을 보내준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총 21개국이었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에티오피아에 사는 에티오피아인이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에티오피아인은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이 내용은 에티오피아인 남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10대인 헤르메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황실의 최정예 황실근위대의 일원이셨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당시 우리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다고 했어요. 황실근위병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셨지만 이탈리아와의 전쟁으로 아픔이 있던 에티오피아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한국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정말 용감하게 싸우셨고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부대는 253전, 253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며 영웅이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영웅으로 에티오피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큰 공을 세운 영웅들에게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로부터 북동쪽 외곽에 있는 예카의 코리아타운이 세워졌어요. 황제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하사한 마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한국전 당시 이야기를 하시고는 해요. 한국전쟁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전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서 눈이란 걸 볼 일이 없었는데 추위와 함께 폭설까지 몰아치는 가운데 전쟁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과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셔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으셨죠? 코리아타운인 예카의 마을에서 다른 참전 용사들과 함께 마을을 잘 가꾸면서 사셨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974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황실근이 되었던 참전 용사들은 졸지에 공산 정권을 적대한 반역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군인 연금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반역자라고 감옥에 3년이나 있게 되셨고 그 후로 직업조차 얻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카의 코리아타운은 냉대 속에 도로마저 끊겨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게 됐다고 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늘 자신은 결코 한국전에 참가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한국이 너무 싫었어요. 잘 살던 우리 집이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못 살게 됐기 때문이죠. 저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농사일을 돕고 있어요.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지만 저라도 농사일을 돕지 않으면 저희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게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마을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전 참전국들을 돌면서 참전 용사를 위해 기념 행사를 여는데 거기 참석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나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기념사진이나 몇 장 찍고 가겠지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회사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마을에 와서 참전 용사의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감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백내장으로 눈동자가 많이 흐려지셔서 겉으로 보기만 해도 눈이 하얗게 보여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할아버지의 한국전 이야기와 함께 비참하고 서러웠던 에티오피아의 삶에 대해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냐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어차피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다 있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 회사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그 소식은 할아버지의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한국으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저와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외는커녕 마을조차 별로 벗어난 적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원래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까지는 직항 노선이 거의 없어서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10시간 이상 정말 먼 비행을 해야 해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그런 긴 비행을 하게 하시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직항편을 운항하는 나라이고 이번에 직항을 더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는 할아버지를 위해 직항 항공 비행기표를 끊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멀긴 했지만 10시간 정도의 비행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저는 걱정 반 설레임 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나 공항이란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인가요? 크고 밝고 너무 깨끗해서 화장실마저도 빛이 났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겠구나 했는데 한국에서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줄이 줄어들었어요. 입국 심사가 끝나고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갔더니 한국 회사 직원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밖을 보는데 엄청난 높이의 건물들이 가득한 서울의 모습을 눈이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를 위해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자신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해 할아버지의 눈 검사를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
한국은 의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게다가 눈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만으로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에게도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만큼 자신은 할아버지의 수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을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고 할아버지의 수술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시고 병까지 얻으셔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할아버지의 백내장 수술은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 회복 경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병실에 머무셨어요. 오랜 비행과 수술로 긴장을 하셨는지 할아버지는 오래 주무셨어요. 저희를 도와준 한국 회사의 직원분들이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 방문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잠에서 깨셨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한국 회사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눈이 뚜렷하게 잘 보인다고 말씀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버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이렇게 늦게나마 한국을 위해 싸워준 분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뒤늦게나마 한국인들의 진심을 듣게 되어서 한국을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할아버지의 사정을 회사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성금을 모아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회복 기간 중에 한국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생산국 중 하나이니 한국의 커피를 한번 마셔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카페 점원이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이 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지 하면서 외국인이라서 싫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점원이 할아버지의 모자를 보며 참전용사냐고 물어보는 거래요.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주문하신 커피는 자신의 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더니 아니라며 한국을 위해 싸워주신 분에게 이 정도는 대접할 수 있다면서 커피를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전혀 생각도 못한 선물에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셨어요. 한국에서 마시는 커피는 참 커피 특유의 쓴맛이 났지만 저는 그 맛이 너무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의 가난함이 한국 때문이라고 미워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냥 미워할 존재가 필요했었던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도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고 남의 일도 본인의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덕분에 할아버지의 눈도 치료할 수 있었고 따뜻한 마음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한국의 큰 기업에서 에티오피아의 희망 직업 학교를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참전 용사의 가족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전자기술에 대해 배우는데 저의 꿈은 우수한 기술자가 되어서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유일한 목표였던 제게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위해 싸워준 아프리카 유일의 나라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참전 용사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헤르메시의 할아버지는 정권이 바뀌며 오히려 반역자라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야 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 포기해야 했던 헤르메시가 할아버지의 눈도 치료할 수 있었고 다시 한국이 만든 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열심히 살아낸 헤르메시의 할아버지에게도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